부분자는 부분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그 길을 혼자 가야 돼. 가보던 길, 가보지 않던 길을 가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저도 이제 제가 가정간호하고 정신간호를 하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환자를 돌보면서 영적인 거를 내가 부분을 그 타칭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데 후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했던 게 이제 호스피스를 전공하면서 영적인 부분,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나는 그거를 잘 다듬어줘서 마감을 잘 하시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막 소리 지르죠.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내 아는 그 사람이 뭐 어디 은행에 부행장을 했다고 그래. 근데 막 뭐 돈이 많대. 60억이나 서초구 사는데. 근데 막 53살인가 4살인데 수술을 내암이라 4번을 했는데 여자를 들여다가 볶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이 여자가 내가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시집가면 나는 용서를 못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매일 뭐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남겨두고 정말 쉬운 뭐 몇 살이면 돈도 있겠다. 에? 어느 정도 올라갔겠다. 또 자식 예쁜 마누라도 있겠다. 또 아들만 둘이겠다.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근데 나는 가야 돼. 내 암이니까 막 이런 거에 대한 분노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하루는 가니까 야 너 저기가 부인 야 너 있잖아 뭐 부행장 되려고 있잖아. 우리 매일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매일 팽개치고 어딜 가? 골프 치러 갔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서 까지 돈 뭐 또 돈 남겨줘서 내가 뭐 시집가서 막 이러면서 가고 나서 그 돈 갖고 시집 가면 잘 살라고 그러고 난 안 남겨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 헤매는 그런 마음. 근데 그런 거 좀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여자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얼굴도 너무 예뻐도 안 되겠구나. 미스 코리아 진이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죽어가면서 그때 보니까 잠실에는 13편인가 뭐 얼마 3,500만 원 전세더라고. 그 떼는데 연단 떼는 집이었어. 근데 너무 예쁘니까 카페만 했나봐. 그리고 그건 이 남자 저 남자 카페만 이북에서 넘어왔다는데 그 할머니가 80몇 살이고 이제 이 여자가 60초인데 어디 좀 늙을수레한 남자가 빵떡 모자 쓰고 말이야. 변호사라는데 뭐 잘 나가지 않는 변호사니까 뭐 저기 파고다 공원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여자를 지켜주는 거야. 근데 그때는 호스피스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근데 이제 이게 집이 3,500만 원이래. 그때 당시에 전세가. 근데 내가 이걸 다 쓰고 가면 그때는 생활 20년이 넘었으니까 생활보호 제3자를 그때는 많이 안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혼자 이걸 살려면 양로시설을 가야 되는데 이 돈을 뭐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아갖고 쓰면 엄마는 어디 가? 막 이런 거 대한 그 돈의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너무 빠지니까 코는 그냥 이렇게 탁 올라와 있고 눈은 쑥 들어가고 그냥 온몸이 그냥 키는 170인가 그래요. 옛날 치고는 키가 크신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누워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팠어. 나는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이제 엄마는 안 아프니까 살아야 되는데 돈 걱정.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렇죠. 사례를 검토를 하면서 이제 의료사회복지를 연결해 주거나 또 아니면 선생님들 그 사회 공동모금회라고 그래갖고 그 사회복지 쪽에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동행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제 이런 거를 해갖고 연결해 주거나 이런 게 이제 의료사회복지의 역할인데 하여튼간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죠. 솔직한 얘기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는 거, 그게 중요한 상담이죠. 대상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해라. 어떠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를 기록하고 가족들에게 전달한다. 어느 누구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 말해줄 수 없다. 대상자가 질문할 경우 그대로의 사실만을 확실히 전달하도록 한다. 가장 확실한 사실은 지금 당신이 대상자의 곁에 있다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보통 바로 내일 죽을 때 대상자가 여러 사람을 부르거나 이러진 않죠. 힘이 들어요. 저도 어저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도 전화를 했더니 이제 돈을 좀 내가 많이 줄까? 내가 우리 남편이 좋아하더라. 자기 사촌 누나니까 우리 딸이 알면 안 되니까 내가 한 장을 주고. 그래서 아까 전화하니까 아주 돈도 없는 주제에 한 장을 뽑아갖고 큰 걸 쓴 거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했냐고 그런 얘기를 또. 근데 뭐 죽고 나서 돈 주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좀 쓰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리왈 저리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시설이나 뭐 그분이 그냥 요양이라는 거 빼고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겠다는 부류도 많거든요. 또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근데 아직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되나, 여러분이. 그래서 이럴 때 대상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해준다. 솔직한 얘기. 네, 대상자가 지나고 나면 못 만났던 사람 저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의 이 사실을 알고 정서적으로 고집지. 그때도 또 용서하는 거죠. 가족이 못 만났던 분 많죠. 네? 가족들 싸우고 해서 안 만났어. 이럴 때 연결해줘서 때때로 종교 지도자와 만남을 통한 영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관련된 면담을 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결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기독교로 하나님 계시니까 종교를 바꿔요.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종 후 요양보. 이거는 암 환자는 응급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 뭐 죽었다 해서 살릴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자연사로 한다 이거죠. 임종은 결코 응급 상황이 아니다.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이를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지지하고 도와라. 사망 선언과 사후 처리 과정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의사가 없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이 직접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라. 근데 그냥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호스피스로서 암 환자로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한 의사가 사인을 하면 임종 사망 진단 써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병원에서는 2명이 진단을 해요. 의사 2명이.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한 의사가 있다면 이제 거기 가서 사망 진단서 뛰기도 하는데, 어르신이 벼랑간 죽었다 이러면 막 경찰 오고 그래요. 아시죠? 네. 집에서 죽으면 이제 그런 거 부르고 이러죠. 그래서 요양 임종을 발견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신속하게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옆에 있으셔야겠고, 모든 사후 처리 과정, 우리나라는 사후 처리 과정, 이거 시험에 옛날에 나왔는데 경건하게, 우리는 뭐 웃고만 이러지 않잖아요. 돌아가시면 경건하게 조용히 수행되어야 한다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임종에 대한 가족 요양보호는 가족들이 대상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말 만약에 제일 많이 힘든 거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참 어렵죠. 저도 이제 동생이 죽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죽음보다 동생에 대한 죽음이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먼저 나이 젊은데 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
또한 대상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 빈 곳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쉬게 해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사별 전에 가족요양복. 대상자 옆에 함께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간직된다. 네, 그렇죠. 사별 전에 가족요양복도 해줘야 되고 이제 사별 후에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대상자 옆에 함께 있는 것이 가족들의 좋은. 대상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죠. 자기 혼자 떠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그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 있도록.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가족 모두 자랑스럽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친지나 지인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알던 지인,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안에 행사가 있다면 간단한 이벤트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 뭐 만약에 영정사진이 없다면 그때 찍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사별 후에는 사별 후에도 여러분은 가족 요양을 해야 되죠. 가족을 위해서 요양보를 해야 됩니다. 사별 후에 애도는 정상 반응이다. 울고 정말 그를 기려서 정말 눈물이 나오고 이런 향후 마음을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처음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차분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애도 반응이 다를 수 있죠. 또 때때로 의료진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분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네? 빨리 발견을 안 해서 우리 자식이 간다. 이건 너무 귀가 정거 아니에요? 또 아무런 판단 없이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네, 친구, 가족, 일기, 글쓰기 등은 도움이 된다. 부드럽게 대해주고, 여러분은 가족까지도 요양을 할 때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조금 너무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를 받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스스로를 잘 돌볼 수 격려한다.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또 애도 반응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거는 애도도 있지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올케가 지금 3년 동안 전주에서 안 온다는 거야. 여기 상봉동인데 조카 3명을 자기가 키운대. 네? 자기 남편 묘지에 가서 묘지가 자기 시집하고 가깝대. 매일 가서 온대. 그거는 정신과 한자지. 아니 자기 자식을 길러야지. 지금 남편이 떠날 때는 자기 자식을 길러라고 올케가 길러면 되겠어. 내가 심리치료를 좀 하는 거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애도 반응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심리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도록 권유합니다. 그 다음 임종 대상자의 권리에서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임종이 다가올수록 품위를 유지할 수 도와준다. 이 위해서는 임종 대상자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죠. 네. 치료를 받을지 또는 종료할 때의 근본적인 결정 권한은 대상자에게 있죠. 만일 대상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인재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가족들에 의해 대상자의 기본적인 의향이 판단될 것이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요양보호사 이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내려서는 안 되죠.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치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로 인해서 치료가 잘 돼갖고 살아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지. 원하는 사람.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날지는 대상자의 삶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대상자가 좋은 죽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비록 곁에 누구가 있는지를 인식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험은 존중되어야 된다.
사생활을 침해받을 권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임종을 앞두는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뭐 돌아가실 건데 뭐 아무데나 빨가벗겨 갖고 막 기저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양보호사는 임종을 앞두는 환자의 배뇨와 배변을 도울 때 가림막을 설치해라. 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대상자의 그 말한 거 사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예와 신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 원하는 사람을 만날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가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다. 또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선생님들이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 제가 여기 쓰신 선생님 계세요? 네. 선생님 있어요? 카드? 지금 안 갖고 제가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했어요. 한 달 안에 나와요. 그게 와요. 사전 연명 안 한다고 미리 하는 건 했어. 애 아빠하고 나하고. 안 한다면 각서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신청을 했어도 의사는 3번 정도 물어보는 가족한테. 사전 연명을 내가 등록을 해놨어도 이제 텔레비 보니까 무조건 나는 시신기증도 해놨어. 시신기증은 30년 전에 해놨고 사전 연명은 작년에 했어. 내 아빠하고 둘이 다. 나는 죽으면 이제 공중 보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야. 연명 치료를 안 하고 콧줄이나 뭐 인공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국민건강공단 금호동에 있어. 국성으로 신문가서 뭐 얼마에 쓸어주셨어 그러면 그냥 냅두라고.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내가 흉흉형식이 와서 쓰러졌는데 이거를 했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를 받겠지만 그걸 해도 나을 방법이 없어 보이면 의사가 판단했을 때 나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있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살리고 그냥 보내드리는 환자가 그렇게 안 할수 있어. 이게 있으면 일부 그 치료 올리세요? 나와. 죽는 분이 나오지 않나? 요즘에는 엄청 많이 기관이 많아졌어. 사람이 5%밖에 작년에 5%밖에 안 해요. 전 국민이 19세 이상, 19세 이상 뭐 아프고 안 아프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자는 원래는 6개월이 남아있는 사람, 6개월 안에 죽는 사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호스피스 대상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 대상자예요. 네.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